안녕하십니까. 제10강 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에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에 그 척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척추에 대해서 뒷부분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로 해서 운동 쪽에 가장 중요한 주체로, 즉 피질척수로와 감각에서 가장 중요한 후섬유단 내측 섬유띠로가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주체로는 피질 즉 1차 운동 영역, 1차 운동 영역에서 척추를 타고 쭉 내려가는 피질척수로, 여기 보시면 그 각각 그 인체 부위에 해당되는 맵이 있죠. 가장 큰 게 엄지손가락, 손, 입술이 굉장히 크죠. 혀, 아주 정밀한 운동을 하는 입술, 혀, 손가락 쪽의 굉장히 큰 면적이 1차 체감각 영역, 1차 운동 영역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출력이 이렇게 나가는 양상들이 보이죠. 이게 이제 소위 주체로, 운동 출력, 이게 나가는 주체로고, 감각에서 중요한 그 신경노는 후섬유단, 척추에 있는 후섬유단과 그 내관에 있는 내측 섬유띠를 통한 그 상행신경로, 그런 상행신경로가 종지하는 이 노란색 쪽에 있는 게 1차 체감각 영역입니다. 1차 체감 영역에도 1차 운동 영역처럼 우리 인체 부위가 다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동일하게 감각도 입술이 아주 민감하고 손이 굉장히 민감하고 뭐 다리나 발은 아주 상대적으로 적은 부위가 할당이 되어 있죠. 혀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감각은 상행해서 위로 올라오고 운동은 하행으로 내려가는 양태로 되어 있습니다. 섬세한 감각, 감각과 운동이 그래서 감각은 말씀드렸듯이 특수감각, 특수감각과 일반 감각으로 나눌 수 있고, 특수감각은 시각, 청각, 미각과 평형감각, 그리고 일반 감각은 촉각도 사실은 분별 촉각과 비분별 촉각, 촉각 있고, 진동 감각은 사실은 되풀이되는 촉각이죠. 진동 감각 있고, 그리고 온도 감각, 그리고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 감각은 주로 근육과 관절에서 옵니다. 관절에서 오고, 관련되는 수용기는 신경, 근방추, 골지, 힘줄기관, 이런 데서 나오죠. 그래서 고유감각은 또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의식할 수 있는 고유감각, 무의식적 고유감각은 손해로 들어가고, 의식적 고유감각은 대뇌 피질, 소위 1차 체감각 영역으로 하죠. 대뇌 피질로 갑니다. 의식 감각은. 그래서 이런 상세한 분류가 꼭 중요하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점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촉각 중에 분별 촉각은
부위와 강도와 질감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들이 그 아주 미묘한 어떤 변화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뭘 합니까? 낌새를 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느낌이 온다. 아주 미묘한 어떤 움직임, 그 진동,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위에 고차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감정하고 변연계하고 대뇌 기저학이 이렇게 정밀한 운동 기관들이 이렇게 협연을 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러한 우리가 잘 세분화된 그 분별 촉각, 위치 감각, 진동 감각,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그 감각이 오는가,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그 존재감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뭘 존재한다 할 때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그런 감각들이죠. 그런 감각 위에 사실은 특수 감각이 시각이든 청각이든 평형 감각이 존재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존재하는 건 뭐냐 하면 뭔가 이렇게 터치했을 때 느끼는 것들, 그다음 미묘한 어떤 움직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 감각에서 처리하죠. 그다음 고유 감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나스 책을 이해하는데 아주 관건이 되는 것이 이 고유 감각, 특히 소뇌로 들어가는 무의식적 고유 감각을 이해해야 됩니다. 소뇌로 들어가는 무의식 고유 감각은 끊임없이 우리 그 관절과 그 근육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대량으로 소뇌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죠. 그렇게 들어가는 소뇌들은 엄청나게 많은 그 근육과 관절에서 오는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소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균형 감각을 만드는 거죠. 평형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이 그냥 획득된 것이 아니고 참으로 많은 소뇌의 계산 결과, 그 다음에 그 정정기관,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들의 그 놀라운 그 기능에 의해서 매 순간 유지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예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척수에서 후섬유단이 양쪽 다 고장이 났을 경우는 우리가 서 있을 때 눈만 감으면 넘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쩌면 척추에 그런 신경로가 없으면 우리는 눈만 감으면 넘어지는 거죠. 균형을 못 잡는 거죠. 그러한 균형 감각 위에 특수 감각들이 꽃을 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브레인 전체를 공부하실 때 오히려 특수 감각은 나중에 공부하셔도 되고 먼저 이 정확 일반 감각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바탕이 되는 것들이 소뇌로 가는 무의식적 고유 감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적 고유 감각은 대뇌 피질로 가고, 의식적 고유 감각뿐만 아니라 그 분별 촉각, 어떤 영역이나 강도나 질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대뇌 1차 체감각 영역에서 잘 프로세스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섬세한, 그 다음에 아주 그 미묘한 그런 촉감, 질감,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분화된 감각 입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주 그 정교한 운동 출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교한 운동 출력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쭉 진화 과정에서 거물 척수로, 그 다음에 거물 척수는 물고기에서 꼬리에서 나왔더라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균형을 맞추는, 육지로 올라오면서 그 사지 동물이 균형을 잡는 정전핵에서 척수로 나오는 정전 척수로, 그 위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앞을 보는 시각에 의해서 시계 척수로, 그 위에 이제 사지 동물이 달려야 되니까 나오는 적핵 척수로, 그리고 그러니까 적핵 척수로까지는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육지에서 동물이 달리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이제 준비 작업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달려야 되죠. 잘 운동해야 되죠. 그때 잘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뇌 1차 운동 영역, 전 운동 영역, 그리고 두정엽의 협연에 의해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그 강력한 주체로, 피질 척수로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보여준 자료가 결국은 1차 체감각 영역과 1차 운동 영역에서 우리 인체의 각 부위를 어떻게 매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차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로
이제 전 운동 영역, 보안 운동 영역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후두 정역에서도 들어오죠. 그렇게 들어온 정보가 이제 전부 다 운동 출력을 위한 정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차 운동 영역에서 파이링 되면 척추로 해서 쭉 내려가는 게 메인이 이제 피질 척수로. 그다음 쭉 진화적으로 보면 거물 척수로, 그다음에 정전 척수로, 시계 척수로, 적색 척수로 이런 여러 가지 하행 운동 신경이 진화돼 나온 거죠. 이런 그 영장류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운동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출발점이 거물 척수로. 예. 이 거물체라는 것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거물 말 그대로 거물 형태입니다. 거물 형성체. 레티큘러 포메이션, 거물 형성체를 이해하는 것이 저는 진화 과정에서 전체 우리 그 운동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물 형성체는 여러분들 벌써 거물 형성체를 다른 말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이것을 분비하는 핵들이 모여준 것이 사실은 거물 형성체입니다. 이게 거물 형성체입니다. 거물 형성체 핵에서 나온 겁니다. 예. 우리가 이거는 벌써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아주 나오는 그 뇌관에서 분출되고 있는 뇌관 그 영역이 바로 레티큘러 포메이션, 거물 형성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물 형성체를 보시면 이쪽 도표에서도 나오죠. 밑에 보면 거물 형성체 중심으로 해서 쭉 많은 기재액, 시상하부, 변연계, 감각 입력, 운동 출력 쭉 나오죠. 예. 그리고 이쪽에 보면 피질 척수로 아주 다크한 두꺼운 이 화살표가 해당되는 것이 내낭 쪽에서 1차 운동 영역에서 섬유다발이 쭉 모여서 내려오는 이 내낭이 보이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는 흔히 뇌과학 자료에서 흔히 보여주는 아세틸콜린 분비하는 그 핵들, 그리고 도파민 분비하는 중뇌 피계 영역들, 도파민. 예. 그리고 세로토닌 분비하는 봉선핵이라 그러죠. 예. 라펜 누클레 봉선 핵들이 쭉 있죠. 그리고 그 노르아드레날린 분비하는 청반핵, 봉선핵, 이 도파민 분비하는 그 중뇌 수도관 해백질, 그리고 이 아세틸콜린 분비하는 그런 영역들이 사실은 바로 이것들이 모여서 뭐냐면 레티큘러 포메이션 영역입니다. 이것이. 예. 거물 형성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감각하고 일반 감각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특수감각은 귀, 평형기관, 혀, 눈 이런 데서 아주 특수한 신체 부위에서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특수감각은 전부 다 뇌신경이라고 다음 시간쯤에 설명을 드릴 텐데 뇌신경에서 관장하고 프로세스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감각 말씀드렸듯이 그 진동 감각, 온도 감각, 고유 감각, 촉각, 분별 촉각, 비분별 촉각 이런 그 일반 감각은 오직 척수에서만 합니다. 이 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수 감각은 브레인 그 얼굴 위쪽 그러니까 뇌신경에서 하고 일반 감각은 척수. 그래서 특수 감각은 척수로 내려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일반 감각하고 특수 감각은 뇌신경 시스템 전체로 봤어도 브레인 그 인체 신경 시스템 전체로 봐서도 딱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 감각은 머리 위쪽, 일반 감각은 척추에서 한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척추 중심인 일반 감각을 철저히 이해해야만이 그 위에 특수 감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척추 중심으로 여기 보시면 빨간 세포들, 빨간색으로 된 것이 이제 운동 출력, 정각, 척추 정각에서 나온 운동 출력이 되고 이쪽에 감각 신경절, 감각 들어오는 초록색은 감각 입력이 들어오는 후각을 척수 후각을 통해서 감각 신호가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감각하고 운동 세포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고 빨간색은 척수에서 운동 출력이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전체를 쭉 보시면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이 연수 쭉 밑에 있는 척수 이쪽을 다뤘죠. 좀 올라가서 이제 교내, 이번 시간에 이제 소내 그렇겠죠. 쭉 올라가면 이제 쪽에 시계, 중내 요까지 다르죠. 그 다음에 요 중내 위에 있는 이쪽에 이제 그 변연계 구조, 대뇌 기적 이쪽 가면 이제 우리가 감정이나 그 기억, 이제 그런 것들이 매개된 고차적인 의식 활동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 이야기가 시상 밑까지 소뇌, 연수, 교 요 정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뇌관에서 그물 형성체의 핵군들 모양을 보시면 지금 바로 뇌관에서 넥투큘라 포메이션 핵군들이 보이죠. 가장 한가운데 있는 것이 솔기핵, 라페 솔기핵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들이 중심 핵군, 외척 핵군 쭉 있죠. 이게 진짜 전부 다 신경 조절 물질들을 분비하는 그 뇌관의 핵들이고 그것을 이제 이름하여 넥투큘라 포메이션이라 하는 겁니다. 그 척추동물의 일반적인 모식도를 쭉 보시면 그 그물 형성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것이 이 그물 형성체죠. 그물 형성체를 중심으로 해서 쭉 위로 올라가면 시상, 배 쪽 선조체에서 배 쪽 창백, 등 쪽 시상핵 있고 위에 올라가면 심피질이 아주 적은 심피질이 보이죠. 척추동물 아주 초기 그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초기 그 척추동물에서는 시각을 프로세스했던 것이 요 시계가 되고 우리 인간한테 오면 여기 상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 쪽으로 시각이 오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상구는 눈동자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무의식적 시각 프로세스에 일부 관여하고, 대부분 시각 프로세스는 후두 영역, 후두엽 보이원 영역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뇌 피질로 가는데 이것은 이제 상구 쪽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진화된 그 척추 동물을 보면 이제 심피질이 아주 확장이 되죠. 심피질이 확장이 되고 심피질 뒤쪽에서 다시 이제 시각을 프로세스하죠. 청각 프로세스하는 데겠고 여전히 넥투큘라 포메이션이 한가운데 있죠. 그래서 넥투큘라 포메이션 하는 여러 가지 그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은 그 액티베이팅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그 수면 상태에서 아침에 깨어날 때 그 넥투큘라 포메이션은 바로 뭐냐면 의식의 상태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넥투큘라 포메이션이 그물 형성체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의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 컨서스니스, 의식에서는 의식의 상태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의식에는. 그래서 의식의 상태를 처음 만들어주는 부위가 그물 형성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물 형성체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이러한 신경 전달 조절 물질을 이렇게 분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스프링 플루처럼 계속 분비하면서 특히 그 노르아드레날린 아침이 되면 노르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이 이제 도미넌트하게 분비되는 많이 분비가 되면 우리가 얼라우트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의식이 각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 수면 상태로 가면 이제 세로토닌 점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전달 물질이 되는 거죠. 세로토닌. 그래서 이러한 전달 물질이 계속 분출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신이 집중된 상태냐, 이렇게 혼침에 빠졌느냐, 수면 상태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 결정해 주는 게 바로 그물 형성체고 그물 형성체에서 이러한 신경 조절 물질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의식의 내용들은 바로 대뇌 피질에서 하는 거죠. 대뇌 피질에서 여러 가지 뉴런 연합체에서 형성하는 것이 의식의 내용이 되고, 그래서 내용이 채워지기 전에 벌써 의식의 상태가 결정이 돼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 렉티큘라 포메이션은 이 그림에서처럼
브레인스템, 그 뇌관에서 이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넥티큘러 포메이션이죠. 이 빨간 이쪽에서 뇌관 그 중심 핵분에서 끊임없이 이 세로토닌 같은 이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조절 물질이 계속 이제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의식 상태가 되는 거죠. 각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이런 것들은 대략 그 이 분출이 초단위라 보시면 됩니다. 세컨드 단위로 이렇게 분출이 되고, 그래서 의식의 상태를 결정하고 의식의 내용은 대뇌 피질에서 글루탐산이나 가바라는 그 아주 그 신경 전달 물질, 그것들은 미리세컨드 오다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쿨러처럼 이렇게 상태를 결정해 주는 거 하고 위에 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 그거는 이제 이 신경 의식 상태를 결정하는 그거보다 프로세스보다는 1000배나 빠른 프로세스들이죠. 그래서 의식의 내용을 채워주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그 피질 척수로가 이제 피질에서 척수로 내려가는 거죠. 이 쭉 보시면 이런 아주 다크한 이 선이죠. 인터널 캡슐, 뇌 섬유막을 통과해서 피질 척수는 이제 1차 운동 영역, 전 운동 영역, 두정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신경 섬유 다발이 뇌 섬유낭을 형성하고 자 쭉 내려오면서 교내 세로 섬유해서 피라미드 주체로에서 교차가 되죠. 90%가 교차로되고 한 10%는 동쪽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이걸 달리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차 체감강경, 1차 운동령에서 쭉 내려오는 것들이 연수 쪽에서 피라미드에서 교차를 하고 그 피라미드를 형성하죠. 그래서 여기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는 구조로 보이죠. 교차를 하고 이 척수 외척각 쪽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입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인터널 캡슐 그 방사관 보이죠? 뇌 섬유막하고 라디에이션 쭉 있는 이게 이제죠. 이 전체가 뭐냐면 1차 체감각 영역에서 신경 섬유가 엄청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이 뇌에서 보면 입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1차 운동 영역 요 이랑이 보이죠. 1차 운동 피질에서부터 쭉 하고 이 덩어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섬유 다발이 이게 뇌 섬유막 내낭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척수가 하는 일은 뭐 다시 한번 모식 들어오면 그 감각 입력,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서부터 감각 입력이 들어오고 그것을 연계해서 운동 출력이 나가죠. 이렇게 하나의 페루프를 그리는 이것이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반사회로죠. 반사회로. 감각 입력이 들어오고 운동 출력이 나가는 거. 그 연계해 주는 것이 척수의 회색질에서. 그렇죠? 다시 뭐 감각 들어오는 거는 신체 여러 부위에서 운동 출력도 신체 여러 부위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출발점은 그 발생해서 그 척수관이 봉합이 되고 그 간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포들이 정식을 하면서 발생 쭉 단계별로 그 형태가 쭉 바뀌어주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척수 조직의 발생에서 자 우리 그 태아의 머리가 1cm 될 때, 그 다음에 1.5cm 됐을 때, 뭐 4cm 됐을 때, 8cm 됐을 때, 그 부위에 이제 척수의 모양들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에서부터 E까지 모양을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가 마지막 E 쪽에 보면 태아의 머리가 한 8cm쯤 되면 이렇게 지금 거의 그때 그 상태 됐을 때 척수를 보면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보는 성인의 척수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해서 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운동신경, 그러니까 들어오는 감각신호, 나가는 운동신호의 핵들이 쫙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우리가 척추동물, 물고기에서부터 영장류까지 다 척추동물인데 척추동물은 핵심이 척추를 중심으로 그 척추 우리가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척추 각각 마디가 분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스 같은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척추동물은 간단히 해서 동전을 포개 놓은 것 같다고 보면 됩니다. 동전을 이렇게 수산한 거죠. 그 동전 하나하나가 이제 척추 마디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그 척추 마디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분절들이 있어요. 분절들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신경 증상들이 그럼
척수 분절에 해당되는 피부 분절하고 척수 분절이 이렇게 매칭되면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척추동물은 이 뭐 도롱뇽이든 그 저 상어든 칠성장어든 이렇게 피부를 벗겨보면 그 체분절이 척추로 중심으로 해서 체분절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척추동물이 되면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 브레인을 공부하는 공부의 방법론이라 할까?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방법론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시간을 관통하여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그 물고기, 그러니까 어류에서부터 양서류, 파충류, 저류, 포유동물 여기까지 쭉 같이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시간을 관통해서 놓고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포유류에 와서 이 1차 체감 영역과 1차 운동 영역이 크게 늘어난 걸 금방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의미들을 이제 명확히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브레인을 공부할 때 먼저 숲을 보라는 거죠. 숲을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 나무에 매달리면 그 전체를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조각 그림을 맞출 때 조각 그림의 전체 배경이 되는 전체 모았을 때 이게 비행기 그림인지 어떤 풍경화 그림인지 미리 알고 시작을 하면 조각 그림을 쉽게 맞출 수 있듯이 미리 전체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 공부할 때는 바텀업 방식보다는 탑다운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탑다운, 전체를 먼저 보고 도대체 이런 기능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전체 맥락 속에서 생각을 하시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상황은 나중에 그 체화 엮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운동을 관찰하라는 겁니다. 네, 운동을 관찰하라는 거죠. 결국은 동물은 운동하고 인간은 잘 운동한다. 이것이 그 브레인 공부를 들어가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 운동을 잘 관찰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브레인에 의한 운동의 기능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텔레비전을 보실 때 코미디 프로나 이런 거 보실 때 소리를 완전히 그러니까 소리 안 나게 하고 표정만을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표정들이 굉장히 배우들이 제스처를 잘 할 때는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느낌은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느낌을 만드는 그 운동, 표정, 그 다음에 그런 탤런트들의 그런 여러 가지 보면 언어를 빼버리고 딱 관찰하면 운동만 확 드러나죠. 네. 운동만 드러나고 그런 운동을 잘 관찰해 보면 그러한 운동을 가능하게 해준 신경 시스템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론은 그러니까 시간을 관통하여 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쭉 중심으로 해서 계속 들여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오히려 물고기, 파충류, 조류 이런 쪽을 여러 가지 대뇌 부위를 인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쪽으로 오면서 지나오는 과정에서 인간이 문화에 의한 팩타가 브레인에서 어떻게 발현됐는가, 인간이 언어를 쓰면서 어떻게 발현됐는가. 왜냐하면 언어 있는 인간끼리 비교해서는 언어의 특징이 잘 안 보이죠.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하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짐승들 대부분 그렇죠. 예, 사람 뇌를 비교해 보면 언어가 갖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숲을 관찰하라, 운동을 관찰하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는 것 중에 우리가 봅시다. 각각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곤충이나 새우 같은 거 있죠. 다. 각각류는 이게 뭐냐면 각각류는 외피질로 되어 있죠. 외투. 단단한 외껍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투라기보다는 자 각각류는 외골격이죠. 외골격. 예. 근데 척추동물은 뭡니까? 내골격이죠. 내골격. 뼈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차이 되냐면 각각류는 딱딱한 우리가 새우 같은 거 보면 게나 새우, 가재 보면 딱딱한 껍질이 골격이 바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에 속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살이 이제 근육인데 게나 새우 입장에서는 자기 몸을 움직이는 그 근육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육이 그 안에 갇혀 있죠. 근데 우리 인간으로 진화해오는 과정에서는 이제 척추동물에서는 뭡니까? 근육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안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결과를 갖나 하면 근육이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얼굴 근육을 봅시다. 우리가 얼굴 근육에 그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그런 표현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대방 사람이 그러한 복잡한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육이 바깥으로 나옴으로 해서 뼈가 안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사실은 몸집이 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된 거죠. 내골격이 되면서 전체 볼륨도 커지고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의 움직임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운동할 뿐만 아니라 운동을 충분히 즐긴다는 거죠. 특히 우리 호모사피엔스에 오면 그 척추동물로 오면서 근육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피부 조직이 감싸진 근육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근육의 움직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표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종과 종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류가 근육이 안으로 갇혀 있는 대신 척추동물은 근육이 바깥으로 나왔다. 그 상태를 좀 거시적 관점에서 한번 비교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쭉 보시면, 근데 이제 근육이 바깥으로 나오고 뼈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척추동물인데 중요한 거는 신경 시스템은 다시금 그러한 근육, 그 뼈 속에 갇혀버린 거죠. 모든 신경 시스템은 척추신경은 척추뼈에 의해서 갇혀버리고 밀폐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대뇌 그 여러 가지 그 피질들은 대뇌 그러니까 우리 머리뼈에 의해서 갇혀진 거죠. 그러니까 근육은 바깥으로 나오고 신경은 안으로 들어가서 뼈의 조직에 의해서 갇혀버려졌다는 그 현상을 보면 이나스가 우리 브레인을 폐쇄계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폐쇄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감각 입력을 통해서 바깥 환경을 입수할 수밖에 없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깥 환경, 바깥 세상을 바깥에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일반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브레인이 안쪽에서 뼈에서 갇힘으로 해서 브레인은 폐쇄계가 되고 폐쇄계가 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바깥에 있는 세계상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일반화하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브레인은 가상머신이라는 거죠. 상상기계라는 거죠. 예. 꿈꾸는 상상하는 기계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깥에 있는 실체를 브레인 시스템이 안으로 들어와서 골격에 의해서 뼈에서 밀폐되어 버리는 그 현상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좀 더 내부적으로 보시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몇 가지 해부학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핵 척수로 의미한 적핵 있죠. 붉은색 핵입니다. 적핵. 그 다음에 흑질. 예, 약간 검은색 멜라토닌 색소가 있어서 그런데 흑질 있죠. 그래서 파킨슨씨 병 걸린 사람은 이 흑질의 치밀부에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는 그 세포들이 세포사에서 생긴 거죠. 그 다음에 피질 척수로가 나가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도수관 주위 해백질, PAG라는 이 도수관 주위, 파란색이 도수관이죠. 중내 수도관. 도수관 주위의 해백질은 사실은 말기암 환자들이 이쪽에 요거에 상당히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세포들이 있어서 우리가 통증을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서 신경 침을 받고 통증이 올 때마다
그 외부에서 전기 신호를 주어서 통증을 그 중단시킬 수가 있죠. 도수주의관 해백질. 예, 그다음 상구가 보이죠? 상구는 동안건. 그다음 제4뇌실 중심으로 보시면 상소뇌각. 이제 소뇌가 이제 결국은 그 교의 그 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 그 매달려 있는 신경섬유 다발이 상소뇌각, 중소뇌각, 하소뇌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뇌각. 이 중소뇌각이든 이게 뭐냐면 그 섬유 다발입니다. 섬유 다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교내 핵들 있고,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내측 섬유띠, 내측 섬유띠가 있죠. 후섬유단 내측 섬유띠가 바로 1차 채광학 영역으로 가는 그 루트이죠. 그 다음에 주체로 섬유가 들어가죠. 다시 제4뇌실 그 밑에 쪽을 보시면 이렇게 절단했을 때 보면 제4뇌실 있고 맥락총이 있고 여기 이제 고림노핵, 하소뇌각 있죠. 그 다음 내측 섬유띠,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내측 섬유띠. 그 다음에 올리브핵 주체로 있죠. 그 다음 유명한 건물 형성체 렉티큘러 포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자, 렉티큘러 포메이션이 뭐냐면 이러한 신경 세포 핵들입니다. 예. 여기서 이야기했던 도파민, 세로토닌, 노라달린 이런 신경 조절 물질을 계속 분출하는 신경 핵들이죠. 핵들. 렉티큘러 포메이션. 척추에 대해서 그 한두 가지 더 체크를 드리면 이 경수, 그러니까 우리 상체 쪽에 있는 척수죠. 경수 쪽의 척추를 단면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척추의 경수 쪽 척수의 정각 세포들, 그 다음에 요수, 허리 쪽, 그러니까 다리, 사지를 이제 움직이는 이 다리 쪽 척수의 정각에 있는 세포체, 이 하위 운동 누론이라고 그랬죠. 이 정각 세포들이 신체 부위하고 어떻게 매핑이 되느냐 하면 이쪽에 바깥 외곽 쪽은 원위부, 이렇게 손팔 이쪽이죠. 그 다음에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어깨 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경수에서는 이렇게 팔로 감싸는 양태로 그 척수 정각의 세포들이 할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안쪽에 내 쪽은 그 몸통 쪽에 많이 그 컨트롤하고, 이 외곽 쪽은 정각 외곽 쪽은 이렇게 원위부, 팔이나 손 이쪽으로 가는 거죠. 다리 쪽도 마찬가지고, 다리 쪽은 요수 정각에서 보면 발 쪽은 발이나 이 무릎 이쪽은 외측이죠. 안쪽으로 들어오면 몸통 쪽이죠. 그래서 요 그림이 아주 그 암기가 좋게 되어 있는데, 경수하고 요수에서 척추 정각의 그 하위 운동 누론들이 우리 사지하고 어떤 식으로 1대1 대응이 되는가, 그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운동신경로에서 거물척수로, 요 렉티큘러 포메이션에서 척수로 늘어난 거물척수로, 그 다음에 균형감각인 정정핵에서 늘어오는 정전척수로, 그 다음에 상구, 시계를 하기도 하고 덕계를 하기도 하죠. 덕계에서 늘어오는 시각을 프로세스하는 덕계척수로, 그 다음에 사지를 달리는 동물들 생각하면 되죠. 앞다리 뒷다리 움직임을 관장하는 적색척수로, 그리고 마지막에 요 적색척수로까지는 그런 아주 기본 바탕이 된, 동물이면 모든 동물이 할 수 있는. 근데 사실 물고기는 이쪽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고기는 주로 이제 거물척수로고, 이제 주로 그 파충류쯤 오면 이제 적색척수로까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장류에 와서 크게, 포유동물과 와서 크게 분화되고 영장류에 와서 꽃을 핀 것이 이 1차 채광각 영역 중심으로 하는 피라미드로, 이게 이제 주체로죠. 주체로가 이렇게 오죠. 그리고 요 늘어오는 요쪽에서 많은 그 신경 섬유 다발이 모인 것을 인터널 캡슐, 내낭이라 그러죠. 그다음 후섬유단 내측 섬유띠는 1차 채광각 영역에서 시상을 거쳐서 내측 섬유띠로 해서 세기핵, 얇은 핵으로 해서 후섬유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각 시그널이기 때문에 센소리 이쪽으로 들어와서 척수를 타고 1차 채광각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감각이니까. 이렇게 얇은 다발, 세기 다발에서 점점 모아져서 어디로 갑니까? 얇은 핵, 세기 핵, 척수에서 이제 쭉쭉 모아진 신경 섬유 다발이 이제 내관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얇은 핵, 세기 핵에서 궁상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돼서 위로 내적 섬유띠를 타고 이제 1차 채광광 영역으로 올라가면서 시상을 거쳐서 이제 라디에이션 하는 거죠. 예, 다시 후섬유단 내적 섬유띠를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예, 얇은 다발, 세기 다발에서 얇은 핵 3개를 거쳐서 내적 섬유띠 교차 거쳐서 내적 섬유띠 5번 내적 섬유띠를 따라서 살라머스 중에 뭐냐면 VPLC 쪽으로 갑니다. 예. 예, 이번 시간에는 손에 들어가는 부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내관 중심으로 교내, 내관 요걸 중심으로 밑에 이제 척수, 이런 주로 척수하고 내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다음 부위는 손해가 되는 거죠. 손해까지 하고 손해 위에는 이제 시상 구조가 되고 이제 대뇌 기적 변전계들이 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손해의 이제 핵심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손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푸킨의 세포에 의해서 그 손해의 프로세스가 대뇌 피질은 6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뇌 피질은 분자층에서 내가립층, 외가립층, 외피라미드층, 그다음에 내과립층, 내피라미드층, 다형층 이렇게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시 피질인 해마는 피질이 3개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신피질 대뇌 피질은 신피질은 대부분 이런 6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손해는 3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층 그대로 있고 모레큘라 레이어 분자층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푸킨의 층이 있습니다. 러시아 신경학자 푸킨의 이름 붙였죠. 푸킨의 층이 있고 그 다음에 가립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피라미드층, 그 1차 운동 영역, M1 영역에 있는 내피라미드층의 그 유명한 운동세포가 뭐냐면 배쩌세포 있죠. 배쩌세포. 예, 굉장히 큰 다핵세포, 큰 세포가 있습니다. 예. 내피라미드층에서 나오는 세포. 예. 여기서 사실은 M1 운동 출력이 나와서 주체로를 타고 이제 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손해에서는 중요한 그 아주 크고 중요한 세포가 푸킨의 세포라는 건데 푸킨의 세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킨의 세포는 세포체가 이렇게 있고 사진들을 보면 아주 이 수상돌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축색이 한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늘어져. 수상돌기가 있고 축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색이 손해에서는 손해 신부핵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시냅스를 하죠. 이쪽 이제 손해 신부핵하고 핵이 되어 있고 이 손해 신부핵은 뭐 유명한 치아 핵이든지 꼭지핵, 마개핵, 둥근핵 이렇게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 손해 신부핵에서 결국은 지상으로 나가는 거죠. 출력이 됩니다. 지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손해에서 이 푸킨의 세포의 수상돌기하고 그 시냅스를 하는 것이 하올리브 핵. 예, 하올리브 핵하고 수상돌기의 연결 관계는 다음 시간에 손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